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기혼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생일을 보냈어요. 제가 그렇게 염원하던 평생 소원을 그날 이루었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시설에 버려져서 고아로 살았던 저는 생일날만 되면 멀쩡하던 몸이 아프곤 했어요. 제 생일은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아닌 제가 버려진 날이었기 때문이죠. 제 부모님이 베이비박스 안에 저를 버릴 때 제 이름은 물론 생년월일조차 남기지 않은 탓에 제 생일은 시설에 맡겨진 날로 정해졌거든요. 1년 중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 저에게는 가장 불행한 날이 된 거죠. 처음부터 부모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살면서 부모가 그리웠던 적은 없었어요. 가끔 내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발동하기는 했지만요. 다만 제 진짜 생일은 궁금했어요. 요즘은 심심풀이로 인터넷 사주도 보고 결혼을 앞둔 사람끼리 궁합도 보기 마련인데 진짜 생일을 모르는 저는 그조차 할 수 없었어요.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살면서 부모님 원망을 많이 했어요. 단지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철도 들기 전부터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고 남들한테는 너무도 당연하고 쉬운 일들이 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어려운 일이 되기도 했으니까요. 학창시절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어린이날 부모님과 놀이동산 가는 거요. 비 오는 날 엄마가 학교로 우산 가지고 오는 거요. 아니요. 그보다는 부모님이랑 싸우고 집을 나온 친구들이었어요. 가출 자체가 부러웠다기보다는 그들에겐 뛰쳐나올 집과 가정이 있다는 게 부러웠기 때문이죠. 제게는 처음부터 그런 건 없었으니까요. 나를 지켜줄 부모가 없다는 건 돌아갈 집이 없는 것과 같았어요. 저는 해질 무렵 종종 걸음치며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 속에서 오늘은 어디서 자야 하나 한 걱정을 하는 노숙자나 다름이 없었죠. 사춘기가 지나던 시점부터 시설에서 퇴소한 뒤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을 했던 저였기에 늘 정서적으로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저를 지긋지긋한 불안감에서 해방시켜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 남편이었죠. 남편과 저는 중학교 동창이었어요. 하지만 한 교실에서 1년이나 보냈음에도 말 한마디 나눠본 적이 없을 정도로 대면대면한 사이였죠. 그랬던 남편과 다시 만나게 된 건 21살 즈음이었어요. 당시 저는 시설에서 퇴소한 지 1년 남짓된 시점이라서 아직은 홀로 서기가 버거웠던 때였어요. 장학금으로 받은 돈으로 월세방을 구하는데 다 써버려서 수중에 돈 한 푼 없었던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대부분 대학에 진학해 한창 소개팅을 나가선 때였지만 그때는 저는 생존이 먼저였기에 그런 친구들을 부러워할 새도 없었어요. 그저 다음 달 생활비를 버는데 급급했거든요. 편의점 알바에 고깃집 알바, 전단지 알바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지만 일이 익숙지 않은 탓에 얼마 못 가 잘리기 일쑤였어요. 그러다 보니 매달 수입이 들쭉날쭉했죠. 당시 제 소원은 어떤 일이든 상관없으니까 매달 고정 수입이 보장되는 정규직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기회는 우연찮게 찾아왔어요. 저는 그날도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낯익은 얼굴의 손님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났지만 분명 얼굴은 익숙했기에 물건을 고르고 있는 손님을 곁눈질로 살폈어요. 계산대 위에 1+1 커피를 2개 올린 손님은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었어요. 그리고는 잔돈과 커피 하나만 챙겨 들고 가더라고요. 저 손님, 커피 하나 더 가져가셔야죠. 막 가게를 나서려는 손님을 불러 세우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씩 웃으며 그러는 거예요. 예승아, 그건 너 마시라고 일부러 두고 온 거야. 네? 아니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당연히 알지.
너 땡땡 중학교 나온 송예승이잖아. 나 기억 안 나? 선우야, 신선우. 우리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설마 잊은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니 교복 차림의 선우 모습이 떠올랐어요. 우리 학교 유도부였던 선우는 수업 시간엔 늘 뒷자리에서 잠만 자던 애였어요. 말수도 적고 친한 애들 아니고서는 먼저 말을 거는 일이 없는 내성적인 애였죠. 운동부 치고는 좀 의외의 성격을 가진 애였어요. 선우는 그때보다 키가 자라고 살이 빠져서 슬림해졌지만 얼굴엔 예전 그 모습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나 이 근처 회사에서 군복무 중이야. 산업체 병역특례로 들어갔거든. 이 앞을 지나가다가 널 보긴 했는데 처음엔 긴가민가 했어. 오늘도 확인해 보려고 들어온 건데 계산대 앞에서 보니까 너인 게 확실하더라. 선우는 종달새처럼 조잘조잘 얘기를 이어갔어요. 과묵하던 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이 많은 줄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다 저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그날의 인연을 시작으로 선우는 자주 제가 일하는 편의점에 찾아왔는데 시시콜콜한 일상 얘기부터 왜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는지까지 자신의 인생 전반에 대해 저에게 얘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런 만남이 이어진 지 3개월쯤 뒤 제게 사귀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 상황에 연애는 사치라고 생각했던 저는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도 선우는 포기하지 않고 거의 매일 저를 찾아왔죠. 그러다 하루는 제가 혹할 만한 제안을 해왔어요. 우리 회사에 직원을 뽑는데 너도 응시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서류를 가져왔어. 편의점이나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월급도 높고 일도 그리 어렵지 않을 거야. 비록 잡무에 불과한 일이긴 해도 정규직이니까 생활에 안정도 될 거고. 선우야, 고맙긴 한데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니? 솔직히 부담스러워. 우리가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내가 그랬잖아. 연애보다는 먹고 사는 게 먼저라고. 그래서 먹고 사는 거 해결되면 나 좀 봐줄까 해서 이러는 거야. 부담되면 나 좀 진지하게 봐줘. 그럼 되잖아. 그래도 싫다면 그땐 군말 없이 내가 포기할게. 선우는 운동을 하던 녀석이라 그런지 끈기 하나는 최고더라고요. 선우 덕분에 입사 원서를 낸 저는 운이 좋게도 합격을 했고 선우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하는 일이라곤 영수증 모으는 것과 문서 복사나 심부름 등이 고작이었지만 그래도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는 해방될 수 있었어요. 덕분에 내 미래에 대해 계획도 세우게 되었고 월급을 쪼개 적금도 들 수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연애도 하게 되었어요. 바로 선우랑요. 선우랑 연애를 하는 동안 선우는 병역 기간이 끝났지만 회사에 남기로 했어요. 사측에서도 그러길 원했고 선우 역시 그러길 바랐거든요.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연애를 이어간 우리는 자연스레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았죠.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부모 손에 버려져서 시설에서 자란 고아를 양팔 벌려 받아줄 시부모는 거의 없으니까요. 특히 저희 시아버지처럼 근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한테 저는 며느리감으로 최악이었어요. 나 원참, 그러니까 나한테 근본도 모르는 애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라는 거냐? 하고 많은 여자 중에 왜 하필 저런 애야? 내가 널 남들보다 못 가르치기랬냐? 못 먹이기랬냐? 남들 하는 거 다 해줬는데 네가 뭐가 모자라서 저런 애랑 결혼을 해? 이봐요 아가씨, 그쪽 사정은 딱하지만 그렇다고 내 새끼 인생에 흠집 내면서까지 그쪽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랑 인연은 여기까지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 찾아가세요. 아버님, 그러지 마시고 저 좀 예쁘게 봐주세요.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할게요. 집안에 눕기치지 않도록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까지 아버님 가르침에 따라 배워나가겠습니다. 그러니 헤어지란 말씀만은 걷어주세요. 아니, 내가 그쪽 부모도 아닌데 뭘 가르칩니까? 그런 거는 그쪽 부모님 찾아서 가르쳐달라고 하세요. 난 더 할 말 없으니까 가봐요. 더 길게 얘기해봤자 서로 감정만 상하니까 이쯤에서 물러나라고요. 아버지, 정말 왜 이러세요?
아버지 아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예승이한테 이러시냐고요. 따지고 보면 저도 그렇게 환영받을 만한 신랑감 아니에요. 학벌이 있기래요. 직장이 번듯하기래요. 모아놓은 돈이 있기래요. 저 별거 없는 놈인 거 아버지도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 기억 안 나세요? 네 형 반만큼만 해라. 네 형은 잘하는데 왜 넌 못하냐. 툭 하면 형이랑 저 비교하시면서 인간 취급도 안 해놓고 왜 며느리감 앞에선 대단한 아들인 것처럼 포장하시냐고요. 뭐가 어쩌고 저째? 이놈의 자식이 여자한테 홀리더니 눈에 애비도 안 보이냐? 이봐요 아가씨, 이게 다 그쪽 때문이야. 더는 내 집안에 분란 일으키지 말고 당장 나가라고.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는 아버님 손에 떠밀려 집에서 쫓겨났어요. 남편은 그 일로 아버님과 크게 다투곤 집을 나왔어요. 그리곤 제가 살고 있던 원룸으로 들어왔어요. 선우야, 네가 이렇게 집을 나오면 어떡해. 그럼 아버님이 더 나를 미워하실 거 아니야. 부모 자식 간에 사이까지 벌려놓은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주시겠냐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 응? 날 생각해서라도 들어가라고. 싫어. 우리 아버지는 내가 집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 결혼 허락해 주실 분이 아니야. 그리고 너마저 날 내쫓으면 난 갈 곳도 없어. 그래도 나보고 나가라고 할 거야? 갈 곳이 없다는 말이 가슴에 박혀서 결국 저는 선우를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제 작은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죠. 아버님 반대만 아니라면 우리 둘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함께 지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늘 혼자였던 원룸이 선우의 채취와 온기로 가득 차서 더는 춥지도 아프지도 않았거든요. 함께 시장을 보고 휴일에 딱 붙어 앉아 TV를 보는 것도 소소한 행복 중 하나였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나갈 무렵 아버님이 회사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선우 형이 결혼을 한다며 결혼식에 참석하라고 하셨어요. 선우가 싫다고 하자 의외의 말을 덧붙이셨죠. 걔도 데리고 와라. 네 형이랑 형수한테 인사는 시켜야지. 2년이나 한 집에 살았으면 니들도 하루빨리 날 잡아. 식을 올려야 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남사스럽게 그러고 살 거야? 아버지, 그럼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별 수 있냐? 니들 멋대로 살림까지 차린 마당에 내가 반대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 대신 결혼하거든 집에 들어와 살아라. 내 조건은 그거 하나다. 요즘 같은 시절에 시집살이를 하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싫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늘 외톨이로 살아온 처지라서 가족들로 북적이는 집안 분위기가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흔쾌히 수락을 했어요. 오히려 걱정을 하는 건 선우였죠. 정말 우리 아버지 집에 들어가 살 거야?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 함께 지내기 불편한 분이야. 너도 형 결혼식에 와봐서 봤겠지만 우리 아버지한테 자식은 형 하나뿐이나 마찬가지거든. 나한테 그러시는 것처럼 아버지는 툭하면 형수랑 널 비교하실 거야. 네가 아무리 잘해드려도 너한테 관심도 안 주실 거라고. 따로 살면 몰라도 매일 그걸 보고도 참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도 괜찮겠어? 비교든 차별이든 상관없어. 가족끼리 부대끼고 살아본 적 없는 나한테는 그것도 부러운 것 중 하나였으니까. 너무 걱정 마. 내가 잘할게. 그때는 모든 게 다 좋게만 보였어요. 나한테도 드디어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에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다 참고 넘길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막상 남편 말 따나 그런 일을 당해보니 속도 많이 상하고 야속하기도 하더군요. 형님은 친정도 잘 살고 좋은 대학을 나와 이름 있는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결혼 후 회사는 그만뒀지만 대기업에 다니는 아주버님 월급이 꽤 높아서 돈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었죠. 가끔 아버님 생신이나 명절에 집에 올 때 보면 차림도 그렇고 늘 좋은 향기가 풍겼어요. 아, 이거 바디 오일 향일 거야. 난 따로 향수는 안 쓰거든. 왜? 향기 마음에 들어? 동서도 하나 사줄까? 아니에요. 그냥 형님한테는 늘 좋은 향이 나서 여쭤본 것 뿐이에요. 근데 동서는 왜 그렇게 자기를 안 가꿔? 피부도 그렇고 머릿결도 그렇고
완전 푸석푸석 하잖아. 동서 이러면 도련님이 딴 데 눈 돌릴지도 몰라. 우리 도련님 여자들한테 인기 많을 타입이잖아. 얼굴 잘생겼지, 체격 좋지. 게다가 과묵하기까지. 남한테 뺏기고 나서 후회 말고 있을 때 잘 챙기라고. 형님은 자기가 쓰는 바디 오일이며 헤어 오일, 그 밖에 고가의 화장품까지 세트로 맞춰서 퀵으로 보내주셨어요. 그 금액이 자그마치 제 한 달 월급 가까이 되었죠. 여보, 형님이 이렇게나 보내주셨는데 난 뭘로 보답하지? 어지간한 거 사드렸다간 마음에 안 차 하실 텐데 걱정이네. 하긴 뭐래. 그냥 당당하게 써. 자긴 그래도 돼. 어머, 어떻게 그러냐. 사람이 받은 게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지. 근데 가만 보면 자기는 자기 형수한테 너무 냉담한 것 같아. 형님이랑 무슨 일 있었어? 일은 무슨 일, 그런 거 없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분명 뭔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본인이 없다고 잡아떼기만 하니 제가 알 길이 없었죠. 지나고 보니 아마도 그때 이미 남편은 집안 돌아가는 사정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남편이 중학교에 들어가던 무렵 어머님과 이혼을 한 아버님은 남자 혼자 몸으로 두 아들을 키우셨어요. 유명한 프랜차이즈 식당을 하고 계신 데다 주식으로도 돈을 꽤 벌고 계셔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셨죠. 그 덕에 남편과 아주버님은 비록 엄마와는 생이별을 했지만 유복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집을 올 때만 해도 건재하던 아버님 재력이 하루가 다르게 쪼그라들기 시작했어요. 서울과 지방에 가지고 있던 상가와 땅도 몇 년 사이 많이 처분을 하셨고 은행 융자까지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형님, 요즘 아버님 일이 잘 안 되시나 봐요. 용인 땅이랑 남양주 상가까지 정리하시더니 얼마 전엔 은행에 융자 신청을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혹시 형님은 뭐 알고 계신 거 있어요? 동서, 걱정하지 마. 아버님이 주식에 목돈을 넣어두셔서 당장 현금이 없어 그런 거니까. 주식 팔면 한 번에 해결돼. 형님은 별일 아닌 다른 듯 말했지만 그래도 왠지 걱정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주식에는 문외한이라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돈이 필요하면 주식을 팔아서 만들지 뭐하러 은행에 비싼 이자까지 주면서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슬쩍 물었더니 그러는 거예요. 형수가 그래? 주식에 돈이 묶여서 그랬다고? 참, 웃기고 있네. 누구 때문에 아버지가 은행 돈까지 빌리게 됐는데. 형이고 형수고 정말 대책 없는 인간들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데 나한테도 말 좀 해줘. 당신이 알아서 좋을 일이 아니니까 그러지. 자기는 뱃속의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생각하라고. 나머지 일은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그리고 그리 큰일도 아니니까 형수 말대로 걱정 안 해도 돼. 저를 생각해주는 남편 마음은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저도 이 집안 며느리인데 저희 집에서 저만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남편이 제게 숨겼던 그 비밀은 몇 년이 저 지난 뒤에야 제 귀에 전해지게 되었어요. 뭐 일찍 알게 되었다고 해도 제가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만요. 당시 저는 형님보다 먼저 임신한 탓에 은근히 형님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형님이 말은 안 했지만 아이 때문에 맏며느리로서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형님 눈치를 살피게 된 거죠. 평소 형님과 저를 끔찍하게도 차별을 하던 아버님이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많이 달라지신 것도 큰 몫을 차지했고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제게는 늘 냉담하시던 아버님이었지만 제 임신 사실을 들으시고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집에 오실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며 군것질거리를 한가득씩 사오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는지 튼살 크림이며 철분제 같은 것들도 사다 주셨어요. 작은 애야, 배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은데 임산부 마사지 같은 거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니? 넌 회사 일까지 하는 애라서 몸에 무리가 많이 갈 거 아니냐. 내가 그런 쪽으로는 아는 데가 없으니까 큰애한테 부탁해두마. 아버님, 그러지 마세요.
형님한테 그런 것까지 부탁하는 건 좀 그래요. 제가 먼저 임신을 한 것도 형님한테 미안하거든요. 형님이 말은 안 하시지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버님 마음만 받을게요. 제 말에 아버님은 물끄러미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이번 주말에 나랑 어디 좀 가자꾸나. 선우한테는 아무 말하지 말고. 그주 주말 아버님과 외출을 하게 된 저는 난생 처음으로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백화점에서 비싼 물건들을 탁탁 사서 쓰나 했는데 제가 그 경험을 다 해보게 된 거죠. 아버님은 명품 브랜드에 들러 꽤 큰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를 사주셨어요. 아버님, 저 이거 필요 없어요. 저한테 너무 가분해요. 자말 말고 사줄 때 받아라. 너 결혼할 때 선우가 변변한 결혼 반지도 못 해준 거 다 안다. 나도 그땐 네가 곱게 보이지 않아서 신경도 안 썼고. 그러니까 그때 못 받은 거 지금 받는 거다 생각하고 받아. 아버님이 잰 손가락에 끼워주신 반지를 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야 내가 아버님한테 며느리로 인정받는 것 같았거든요. 그동안 아버님께 서운했던 일들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울 거 없다. 내 성질머리가 고약해서 네가 앞으로도 많이 힘들 거다. 그럴 때마다 이 반지 내려다보면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거라. 아버님의 그 말씀에 눈물이 쏙 들어갔어요. 대신 입술을 실룩거릴 정도로 웃음을 참느라 힘들었어요. 그 말을 하는 내내 아버님 귀가 새빨갛게 달아올랐거든요. 그건 마치 살면서 처음 사과를 하는 사람처럼 어색하고 불편해 보였지만 그래서 더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아버님께 받은 다이아몬드 반지는 아까워서 끼고 다니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화장대 서랍에 깊숙이 넣어두고 아버님 때문에 화가 치밀 때마다 한 번씩 꺼내서 보곤 했어요. 일종의 금융치료를 하듯이 말이죠. 제가 아들을 낳은 이듬해 형님도 임신을 했어요. 형님의 임신 소식에 그렇게 안심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저와는 달리 기분이 언짢아 보였어요. 왜 그래? 자기한테 조카가 생기는 건데 좀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없어? 조카가 생기는 거야 당연히 좋지. 근데 형수 하는 꼴을 보니 앞으로 당신이랑 우리 은율이가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그게 화가 나. 참, 자기만 애가 졌나? 무슨 말이 그래. 그동안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얼마나 애를 기다렸는지 알면서. 그건 그런데 형수가 말이야. 남편 말을 들어보니 형님이 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자마자 아버님한테 달려가 임신 선물로 아버님 가게 명의를 자기 앞으로 돌려달라고 했다더라고요. 가게는 아버지 노후 대책용인데 그걸 임신 선물로 달라는 게 말이 돼? 그동안 지들이 가져간 게 얼만데. 땅이고 상가고 다 팔아먹었으면 양심이 있어야지. 도대체 얼마나 더 아버지 등골을 빼먹겠다는 거냐고. 그래놓곤 아버지 모시는 건 당신한테 다 떠넘기고 도대체 자기들이 하는 게 뭐 있냐고. 그러니까 당신도 형수한테 속지 마. 그 사람이 당신 이용해 먹는 거라고. 수년 전 남편이 제게 비밀에 붙였던 그 일을 저는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주식 투자 때문에 팔았다던 아버님 상가와 땅은 아주버님과 형님이 야금야금 팔아먹었던 거였죠. 그 돈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 아주버님 앞으로 몽땅 들어가 버렸고 사업이 여의치 않자 아버님한테 은행 대출까지 부탁했던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도 형님의 씀씀이는 여전했고 평범한 가정주부가 생활비로 매달 수천만 원씩 써대며 사치를 부려댔죠. 아이가 생긴 이후에는 교육비라는 명목하에 엄청난 돈을 써댔어요. 그건 고스란히 아버님이 부담을 하셨고요. 아주버님 내외가 벽장 속 곶감 빼먹듯 아버님 재산을 쏙쏙 빼먹은 탓에 결국 아버님 가게도 몇 년 뒤 팔아치우게 되었어요. 권리금으로 받은 돈도 아주버님 손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이제 아버님 수중에 남은 건 집 하나뿐이었어요. 평생 일을 하며 바삐 사셨던 아버님은 그동안 악착같이 모은 재산도 큰아들 내외 때문에 다 날리고
평생 일터였던 가게까지 넘기게 되자 급속도로 늙어가셨어요. 늘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며 사시던 아버님은 더 이상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느끼셨는지 어깨도 축 처지고 사람들도 만나길 꺼려하셨어요. 그렇게 늘 마당에 앉아 정원만 바라보시던 어느 날 급기야 정신줄을 놓으셨죠. 제 아들 은유리를 보고 자꾸 제 남편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선우야, 아빠랑 야구하러 가자. 작년 어린이날에 사준 글러브 있지? 그거 가지고 와. 형은 학교에 가서 아직 안 온 거냐? 네 엄마는 어디 갔어? 평소와 다른 아버님의 행동에 제 아들은 울먹이며 제게 달려왔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이상해. 나보고 자꾸 선우래. 할아버지가 많이 아픈가 봐. 아들 손에 이끌려 정원으로 나가봤더니 아버님이 화단에 심어진 꽃들을 죄다 뽑아내고 계셨어요. 아버님, 왜 이러세요? 꽃은 왜 뽑으시는데요? 이러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가세요. 이거 나요. 아줌마는 누군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온 거예요? 선우야, 정우야, 이 여자 좀 쫓아내라. 저를 못 알아보시는 아버님 앞에서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제 전화를 받고 달려온 남편과 함께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치매 진단을 받으셨죠. 중증 치매라서 병원에서도 원한다면 시설에 모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하더군요. 병원에 가서도 아버님은 제 남편 얼굴도 못 알아보시고는 자꾸 선우랑 정우를 데려오라고 난동을 부리셨죠. 남편은 아버님 주먹에 맞으면서도 묵묵히 아버님이 벗어던진 신발을 신겨드렸죠. 그날 밤 남편의 호출에 아주버님이 집으로 오셨어요. 두 형제가 정원에서 한참 얘기를 나누었죠. 간혹 큰 소리가 나기도 했지만 얘기가 잘 끝났는지 밤 11시 무렵 아주버님이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주버님과 얘기를 마친 남편은 제게 아버님을 시설에 보내드리자고 말했어요. 아주버님이 자기네는 절대 아버님을 못 모신다며 시설로 보내자고 했다더군요. 말이 시설이지 한마디로 아버님을 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힘드니까 부모를 버리자고? 어떻게 자식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그래서 당신도 그러자고 한 거야? 별 수 없잖아. 우리가 모시기엔 역부족이니까. 무엇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이 힘들어져. 날 위해서라고? 어이가 없네. 여보, 가족들한테 버려지는 게 어떤 건지 날 보고도 몰라? 그게 얼마나 가슴에 깊은 상처가 되는지 날 보고도 모르겠냐고. 알아. 하지만 안 그러면 당신이 너무 힘들어져. 나 회사 가고 나면 당신 혼자 우리 아버지를 보살펴야 한다고. 내 아버지도 소중하지만 나한테 너도 소중해. 그런 거라면 방법을 생각하면 되잖아. 정부에서 지원하는 홈케어 프로그램도 있고 정 안 되면 파트라도 간병인을 부르면 돼. 자기야,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아버님 이렇게 포기하면 안 돼. 부모를 버리는 자식이 어딨어? 아버님 시설로 보내고 나면 당신도 가슴 아플 거야. 죄책감 때문에 힘들 거라고.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 해보자. 어? 제 설득에 남편도 더는 고집을 부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치매에 걸린 아버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형님이 전화에 대뜸 그러더라고요. 동서, 정말 자신 있어? 정신 멀쩡한 사람도 모시기 힘든데 하물며 치매 환자야? 혹시라도 내 도움받으려는 거라면 기대하지 마. 난 못해. 난 비위도 약하고 체력도 안 돼서 간병 같은 건 무리라고. 그런데도 동서가 고집을 부린다면 좋아. 아버님 모셔. 대신 나한테는 피해주면 안 된다. 형님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라서 그 말에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묵묵히 아버님 간병 생활을 해나갔죠. 아버님은 간혹 제정신이 돌아올 때면 제 남편과 아주버님이 어렸을 적 얘기를 들려주시곤 했어요. 제가 몰랐던 남편의 과거라서 흥미진진하게 듣곤 했죠. 그러다 다시 정신이 나가면 저를 아줌마라고 부르셨어요.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시면서 저를 도와 잡초도 뽑고 정원 청소도 하고 이런저런 집안일도 도와주셨죠. 아이처럼 변해버린 아버님이 가끔은 귀엽기도 했어요. 하지만 늘 이렇게 멀쩡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잠깐 한눈판 사이에 집을 나가시기도 하고 집안을
엉망진창을 만들기도 하셨거든요. 그런 생활이 몇 년 지나자 저도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아주버님과 형님이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재수씨,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그러게, 진작에 아버지를 시설에 보냈으면 좋았잖아요. 이도 참, 오늘 그 말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동서, 아버님 모시느라 많이 피곤하지? 그래서 우리가 돈 써주려고 여행 상품권을 사왔어. 남해에 있는 고급 풀빌라인데 거기 가서 한 2, 3일 푹 쉬다 오라고. 그건 아버님 모시느라 스트레스도 많이 쌓였을 거 아니야. 이참에 풀고 와. 그동안은 나랑 이희가 아버님 모시고 있을게. 생각지도 못한 형님의 선물에 하마터면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남편도 많이 놀랐는지 눈만 꿈뻑거리더라고요. 형님, 정말 이거 받아도 돼요? 제가 고집 부려서 아버님 모시게 된 건데 제가 이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야? 동서는 이거 받을 자격 충분해. 그러니까 딴 생각 말고 가서 푹 쉬다 와. 뜻밖의 선물에 저도 남편도 어안이 벙벙했지만 오랜만에 여행에 많이 들뜬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게 그 주 주말 저희 부부는 아들을 데리고 남해로 떠났어요. 떠나기 전 형님한테 아버님 약 챙겨드리는 시간이랑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일러드렸죠. 혹시 몰라서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도 종이에 적어두고 왔고요. 그렇게 2박 3일 동안 고급 풀빌라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 우리 가족은 일요일 오전에 다시 서울로 향했어요. 그런데 네? 아버님이 사라지셨다고요?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집을 나가셨나 봐. 이랑 온 동네를 다 뒤져봤는데도 어디에도 안 계셔. 동서, 어떡해? 형님, 일단 진정하세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제가 아버님께 주소가 적힌 목걸이랑 팔찌를 걸어드렸어요. 그거 끼고 계시면 어떻게든 찾을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저는 일단 형님을 안심시키고 남편과 함께 집을 나섰어요. 그동안 아버님이 집을 나가시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평소 아버님을 찾았던 장소를 남편과 함께 찾아 나섰어요. 한 너댓 군데 되는데 평소라면 2억 원 정도 찾아가면 찾을 수 있었던 아버님이 이번엔 웬일인지 모든 곳을 다 찾아가도 아무데도 안 계시더라고요. 평소 아버님이 집을 나가실 때마다 도움을 주셨던 동네 분들도 이번엔 아버님을 봤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치 증발해버린 것처럼 아버님은 흔적 없이 사라지신 거예요. 아버님이 집을 나가신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아주버님 내외가 조카와 함께 찾아왔어요. 동서, 아버님 소식은 아직이지? 어쩌냐? 정신없는 양반이 혹여 객사라도 하면 어떡해? 형수,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니, 난 말이 그렇다는 거죠. 걱정되니까 그러는 건데 뭘 또 그렇게 화를 내세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도 고려는 해야죠. 그래, 그건 네 형수 말이 맞다. 우리라고 아버님이 걱정 안 돼서 그러겠니? 하지만 일이 터지기 전에 마음의 준비라도 해놔야 그때 가서 덜 충격을 받을 거 아니냐. 아주버님과 형님은 아버님이 마치 잘못됐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자꾸 장래 얘기며 집 문제를 꺼내셔서 듣는 내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피해 전원으로 나왔는데 저희 아들과 조카가 화단에 앉아서 소꿉장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순간 조카 손목에서 뭔가 반짝하지 뭐예요. 뭔가 싶어 다가가 봤더니 글쎄 우리 집 주소가 적힌 아버님 은팔찌였어요. 가은아, 이거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났냐고. 우리 엄마 화장대 서랍에 있었어요. 작은 엄마도 하나 줄까요? 작은 엄마는 어른이니까 내가 목걸이를 줄게요. 그러면서 조카는 조그마한 제 가방에서 팔찌와 똑같은 모양의 목걸이를 꺼내 제게 내밀었어요. 그건 바로 아버님 목걸이였어요. 제가 혹시 몰라서 주문 제작했던 것으로 우리 집 주소가 적힌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죠. 팔찌와 한 쌍으로 제작해서 아버님 손과 목에 걸어드렸던 건데 그게 형님한테 있다면 이건 분명 아버님의 가출에 형님이 관여됐다는 증거였어요. 조카한테 팔찌와 목걸이를 빌린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 형님 앞에 목걸이와 팔찌를 내밀었어요. 그걸 보자 형님과 아주버님이 귀신을 본 것처럼 놀라더군요. 그게 왜 동서한테 있어?
그건 내가 물을 말인데요. 아버님이 하고 계셔야 할 목걸이랑 팔찌가 왜 형님 화장대에 숨겨져 있었는지 직접 말해보시죠. 여보, 자기는 당장 경찰 좀 불러. 아무래도 우리 아버님이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된 것 같아. 어서. 그러자 아주버님은 제 남편을 막아서며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자꾸 빚독촉을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짓을 저질렀어. 아버지 어디 계신지 내가 말해줄게. 아버지 명의로 된 이 집만 처분하면 아버지 찾아오려고 그랬어. 정말이야. 그래요. 우리가 오죽 힘들면 이랬겠어요. 도련님은 회사에서 따박따박 월급 받는 직장인이니 모르겠지만 오너인 이 사람은 매달 월급날마다 얼마나 피가 마르는 줄 알아요? 이 집 팔아서 일단 급한 불부터 끄면 아버님 모셔오려고 했어요. 그래 선우야. 그래도 내가 네 형인데 경찰을 부르는 건 좀 그렇지 않겠니? 그 말에 남편은 소리를 빽 질렀어요. 뭐 이 새끼야? 형? 네가 무슨 형이야. 네가 어떻게 사람 새끼냐고.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그렇지 아버지를 갖다 버려? 애초에 능력도 안 되는 게 사업은 왜 시작해서 아버지 노후 자금은 다 말아먹곤 이제 집까지 팔아 쓰겠다고? 진짜 넌 어디까지 날 실망시킬 거냐? 그리고 이 집을 팔 거였으면 나한테 말해야지. 왜 아버지를 갖다 버려? 이 집이 아버지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러자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아주버님 내외는 제 남편을 쳐다봤어요. 왜? 몰랐어? 아버지가 이 집 명의 내 앞으로 해주신 거 몰랐냐고. 가만두면 니네 부부가 아버지 전 재산 다 거덜낼 거라고 와이프랑 나 공동 명의로 해주신 지 오래야. 근데 이거마저 해먹겠다고 기어이 지 부모까지 버려? 넌 그냥 나가 되져라. 너 같은 괴물이 살아서 뭐 하겠냐? 형, 지랄하고 자빠졌네. 누가 너랑 형제래. 넌 새끼야. 이참에 교도소에 들어가서 참교육 제대로 받아야 돼. 쓰레기 같은 니들 부부는 법의 심판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결국 남편은 아주버님 내외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아버님이 계신 곳을 알게 되었죠. 아주버님은 아버님 연고가 없는 충청도 어느 마을에 버렸더라고요. 시설도 아닌 길바닥에 버렸다는 사실에 저와 남편은 경악했어요. 다행히 이른 아침 밭일을 나섰던 마을 주민이 발견해 아버님은 시설로 보내졌고 남편과 제가 가서 아버님을 집으로 모셔왔어요. 다행이라고 하면 다행일까요? 정신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장남촌에 버려졌던 아버님은 당신 아들의 폐륜을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형제 아주버님과 형님은 형사 입건된 상태예요. 혹시 자기들의 범행이 밝혀질까봐 동네 CCTV를 피해 이동 경로를 정하고 차 블랙박스까지 지우는 치밀함을 보인 탓에 계획 범죄라는 사실이 더 확실해져서 형량이 꽤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신 아버님 팔과목에 다시 팔찌와 목걸이를 걸어드렸어요. 앞으로는 절대 아버님을 두고 집을 비우지 않겠다 다짐을 하면서요. 아버님이 돌아오시고 며칠 뒤가 제 생일이었어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조용히 케이크에 불만 켜는 걸로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들이 케이크를 사러 나간 참이었는데 아버님이 주방으로 들어가셔선 냉장고에서 신재료를 꺼내시지 뭐예요. 아버님 뭐 하세요? 시장하세요. 제가 뭐 해드려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제 생일상 차려주실 거래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그날 아버님이 차려주신 생일상은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아이들이 흙으로 소꿉장난하듯이 그릇에 생마늘이며 고무장갑, 참치캔 같은 걸 담아놓았을 뿐이니까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생일상에 너무 고맙고 감동해서 행복하기만 하더라고요. 단 한 번만이라도 부모님이 손수 차려준 생일상을 받아보는 게 소원이었던 어린 시절 제 꿈을 우리 아버님이 이뤄주신 거니까요. 언젠가 아버님 상태가 더 악화되면 그땐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하게 될 테지만 그게 언제가 됐든 제가 할 수 있는 그날까지는 아버님을 모시고 살고 싶어요. 물론 때때로 욱해서 서랍 속 다이아 반지를 꺼내보는 날이 늘어가겠지만 말이죠. 아버님, 고맙고 사랑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부모님, 자식들과 고운정 나누며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